단 3분 뒤 500명이 전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린 건 미군도 최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군이 방공망을 꺼버리고 철수한 그날 밤, 사막 한가운데 기지에 남은 건 무방비 상태의 사우디 병사들 뿐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수송기 3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내려온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민간인 30명.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장비로 막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무기는 수십억짜리 미사일이 아니라 몇만 원짜리 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늘을 뒤덮는 100기의 드론과 12발의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접근합니다.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었고 한 한국 엔지니어가 120도까지 달아오른 장비를 맨손으로 붙잡습니다.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 하나가 멈추는 순간 500명이 전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 알하르비입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전방 방공기지의 지휘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찍힌 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12발과 드론 100기 이상이 동시에 사우디 기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도달 예상 시간은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5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던 병사들,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던 부사관들까지 모두가 그 화면 속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사우디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지를 지키고 있던 미국 방공 시스템은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미군 기술진은 장비만 남겨둔 채 철수했고 콘솔은 멈춰 있었고 요격 체계는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무기 도입 검토를 이유로 사우디 방공망 운용을 중단했고 그 공백은 정확히 그날 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0분 뒤면 500명이 있는 기지는 그대로 공격을 받게 되고 유전 시설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했던 것은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어떤 선택도 이미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었고 외부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한국 장비는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됐고 일부 유럽 분석가들은 한국이 공개한 성능 수치를 과장된 홍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너무 큰 숫자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이 방공 기술을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식의 평가였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 것은 인정했지만 전쟁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과 미사일을 막아내는 기술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막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100기 이상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막는다는 것은 기존 강대국들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 방공 시스템도 요격률이 70%에서 80% 수준에 머무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한국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사들은 이미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지하 벙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공격 규모에서는 벙커조차 완벽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500명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활주로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수송기 3대가 착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에 한국이 들어온다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는 보고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민간인 30명 그들이 장비와 함께 내려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한국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의심하고 무시했던 한국이 곧 숫자로 모든 의심을 부숴버릴 준비를 이미 끝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서 보고가 올라온 직후 저는 직접 현장으로 이동했고 한국에서 온 인원들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인상부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뛰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각자 위치로 흩어졌고 장비를 내리는 순서와 설치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8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운용하던 방공 체계도 완전한 세팅에는 최소 몇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착하자마자 설치에 들어갔고 불필요한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고 온 장비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대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발사대와 고가 장비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결한 구성의 장비들이 빠르게 배치되고 있었고 특히 근접 방어를 담당하는 장비는 기존 개념보다 훨씬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적을 막는다고. 그 순간 외부 상황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성 연결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해외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는데 분위기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관계자들은 이미 사우디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한국 장비로 이 정도 규모의 공습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 쪽 분석가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수치가 맞다면 이미 세계 시장에서 판도가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교 수치가 계속 언급됐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한 발 요격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다중 표적 대응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 반면 한국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오히려 의심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것뿐 실제 전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레이더 화면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거리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5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휘소와 활주로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확인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막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 장비는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붙고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일부 장비는 이미 가동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핵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비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를 통제하고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인데 한국은 그 부분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아직 일부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무언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은 더 이상 생각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대였고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은 이제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명확한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와 속도가 구체적으로 계산되기 시작했고 일부 드론은 이미 저고도로 내려오며 기지를 향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병사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몇몇은 장비 뒤로 몸을 숨기며 마지막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 장비 중 일부가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따로 표시되던 표적 정보가 하나의 흐름처럼 묶이기 시작했고 드론과 미사일이 단순한 점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경로에 따라 분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탐지 따로 추적 따로 교전 계산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적을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화면 안에서 탐지와 추적, 그리고 요격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속도는 기존 체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처리 가능한 표적 수가 기존 시스템보다 몇 배 이상 많았고 반응 시간은 몇 초 단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화면에서는 10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계산되고 있었고 각 표적마다 대응 순서가 자동으로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구조인가? 그 의문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위성으로 연결된 일부 분석 인력들이 한국 시스템의 화면, 데이터를 확인하자 처음에는 오류일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표적 수가 너무 많고 처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는 센서 데이터가 중복으로 잡힌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고 다른 쪽에서는 실제 교전 단계에서는 이 수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복 신호는 제거되고 실제 위협만 남았고 각각의 궤적이 명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산 결과였습니다. 요격 가능 구간과 실패 가능 구간이 동시에 표시되며 대응 순서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한국이 들고 온 것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를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요격이 시작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만 놓쳐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레이더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고도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고 충돌 예상 시간은 2분대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저고도로 내려온 드론들이 기지 외곽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산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막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남은 시간은 2분대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계산도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었고, 실제 요격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행이었습니다. 통제 차량 안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보이던 개별 표적 정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 목표가 각각 따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었고, 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이 동시에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숨겨져 있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요격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것은 여러 개의 무기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통합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고고도 요격 체계가 먼저 대응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는 순항 미사일은 중간 단계에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은 근접 방어 체계가 맞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숫자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2발 전부 궤적 확보, 동시 교전 가능 수량 최대치 유지, 드론 100기 이상 우선순위 자동 분류. 이건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순서를 정하고 차례대로 막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위성으로 연결된 분석 인력들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던 수치가 계속 유지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건 과장이다. 그 다음에는 이 수치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점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때 한국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표적 탐지부터 교전 계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체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고, 동시에 처리되는 표적 수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실제 요격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구조도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막아낼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첫 번째 발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처음으로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발사체가 솟아올랐고, 기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른 순간, 기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손에 힘이 들어간 채 화면과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초 뒤, 하늘 위에서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이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기지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폭발이 이어졌고, 하늘은 순식간에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2발 중 4발 요격 완료. 요격 반응 시간 기존 대비 절반 이하.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했던 분석가들, 과장이라고 했던 전문가들, 그들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자료와 교차 검증이 반복되면서 결론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건 실제다. 그 다음 반응은 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이건 기존 체계와 다르다. 의심이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12발 전량 요격. 화면에 100%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기지 안의 분위기가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포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절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간 고도로 내려온 순항 미사일 8발이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지연 없이 반응했습니다. 발사가 이어졌고 몇 초 뒤 하늘에서 다시 연속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순항 미사일 8발 전량 요격. 이 수치가 찍히는 순간 기지 안에서 처음으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환호와 함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부의 시선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시 대응 수 2배 이상. 요격 성공률 100%. 이 숫자들이 쌓이면서 한국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은 사라졌고 이건 새로운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론 100기. 적어도 동시 접근. 이건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완벽하게 막아낸 적이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구간에서 결국 뚫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접 방어 장비 일부가 과열로 멈춘 것입니다. 경고음이 울렸고 장비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드론이 그대로 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주저없이 장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20도 가까이 달아오른 금속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피부가 타는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이를 악문 채 끝까지 버텼습니다. 단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가진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몇 초 뒤 고장난 부품이 교체됐고 장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다시 살아난 직후 기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며 이제는 끝까지 막아낼 수 있다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기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12발 전량 요격, 순항 미사일 8발 전량 요격,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드론 100기 이상. 이 수치를 보는 순간 외부 반응은 다시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미 한국은 증명했다. 하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드론은 다르다. 적어도 동시 침투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구간에서 반드시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특히 미국 쪽 분석에서는 근접 방어 구간에서의 과부하를 지적했습니다. 초당 수십 발 이상의 교전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점이 시작됐습니다. 드론들이 고도를 낮추며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평선 위가 아니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위협이었습니다. 거리 3km, 2km, 1.5km.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형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안에서도 긴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탄도미사일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국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접 방어 장비가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고 하늘로 수많은 탄환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수십 발, 분당 1000발 이상. 기존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전 밀도였습니다. 그때 외부에서는 다시 의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유지될 수 없다. 탄약 소모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과열로 멈출 것이다. 하지만 그 예측은 몇 초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탄환이 단순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공중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파편 구간이 형성됐고 드론이 그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 연속으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존 방식과 달랐습니다.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격추 20기, 45기, 70기. 단 몇 초 사이에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외부 반응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냐. 그리고 이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다. 구조가 다르다. 분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위성 데이터, 열 신호, 파편 분포.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교차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건 어디서 나온 기술이냐? 사람들의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이제 1km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사람 눈으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는 거리였습니다. 기지 안에서는 다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에서는 단 한 발만 놓쳐도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근접 방어 장비 사이에서 작은 발사체들이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포만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표적을 즉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중 대응, 즉각 전환, 지연 없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격추 85기, 92기, 97기. 이 수치가 올라가는 순간 외부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존 방공 개념이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른 단계다. 특히 비용 분석이 공개되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드론 한 대 약 2천만 원. 요격 비용 수십만 원 수준. 단순 계산으로 100배 이상 차이. 이 수치는 전쟁의 경제 구조 자체를 뒤집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유럽 분석가가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혁명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놀라움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불리던 대상이 이제는 기준을 바꾸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 기지 안에서는 마지막 구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드론수 10기 이하. 거리 500m. 이건 마지막 충돌 구간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동시에 집중 사격을 시작했고 하늘에 만들어진 파편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론들이 그 구간에 들어오는 순간 연속 폭발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도 붉은 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지 안에서 아무도 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몇 초 동안 그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난 순간 처음으로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맨손으로 장비를 고치던 사람, 끝까지 장비를 놓지 않던 사람,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작업을 확인하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 순간 이후 전장은 더 이상 사우디 기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비워진 직후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채널에서 같은 데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12발 전량 요격, 순항 미사일 8발 전량 요격, 드론 100기 이상 전량 격추, 총 교전 120기 이상, 요격 성공률 100%. 이 숫자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순간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의심이 마지막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다.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일부만 공개된 것이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전체 교전 로그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결과가 아니라 과정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추적 기록, 열 감지 로그, 파편 낙하 분석, 여러 국가의 독립기관들이 각자 따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수치는 정확하다. 그 순간 의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는가? 분석의 중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군사기관과 방산 기업들이 한국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공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반응 속도가 가능한지, 어떻게 동시에 이 정도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이미 실제로 운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실전 운용 기반.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체계다. 그리고 그 체계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한국 방산 기업들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사건 반응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비교 수치가 계속 언급됐습니다. 요격, 비용. 수십억 원 대비 수십만 원. 이 차이는 모든 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성능 중심으로만 보던 방공 개념이 경제성까지 포함된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계약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지 밖 상황보다 기지 안의 변화를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병사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낯선 외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살려준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상을 입고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존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기술을 보고 놀라고 있지만 이 기지 안에서는 한국 사람 자체를 보고 더 크게 놀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의 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 순간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끝났고 하늘은 조용해졌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비어 있었고 기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500명.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다시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고 손에 힘이 풀린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지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병사들이었습니다. 500명. 방금 전까지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걸 만들어준 존재에 대한 감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게.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행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명, 3명, 10명, 그리고 결국 500명 전원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훈련도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살려준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처럼 그 모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엔지니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장비를 살렸고 그 장비로 500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500명 모두가 동시에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건 승리의 장면이 아니라 존중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한국 엔지니어가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끝낸 사람처럼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고 있지만 진짜 놀라야 할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모든 곳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비용 대비 효율 수십 배, 동시 교전 능력 기존 대비 2배 이상. 이 숫자들이 세상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빠르게 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불타는 손으로 장비를 붙잡고 있던 그 장면. 그 한 장면이 모든 설명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존 계약이 다시 검토됐으며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지켜낸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만든 것은 미국도 아니었고 수십억짜리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